원조 친박 인사인 이해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돼서 불어터진 국수처럼 돼버렸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를 이끌어간다는 낡은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기 불황은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생기는 거라면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구호를 앞세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친박 인사가 재를 한가득 뿌린 셈입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야당 의원의 추궁에 어이가 없다고 답하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론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국회를 탓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론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 못하는 장차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채 취임한 총리로서 그런 엄포라도 놔서 영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늦게 통과시켜서 법안이 불어터진 국수처럼 됐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오늘 여러 곳에서 반론이 나왔어요.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야당은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한 반면 여당은 전월세 대책 등을 담은 야당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자 문 대표가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문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법안은 정부 여당에서 제출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는데, 한편으로 전월세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3법이 제때 통과됐더라면 경기 부양이 가능했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요지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은 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원조 친박이자 경제통인 이해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나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부동산 3법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조율을 하기는 했지만 성과는 없었죠. 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수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김영란법이 머물러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전적으로 논의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지만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만 당론을 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내일까지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며 입장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축소 은폐에 가담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사청문 특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일 못하는 장차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이런 엄포를 듣는 장차관들 입장에서는 받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강이 회의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강요에 대해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같은 구상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총리의 권한과 책무의 범위내에서 강력한 해임 건의권을 발동하겠다. 수많은 의혹으로 반쪽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하는 이완구 총리가 인사권을 무기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 등 친박 실세들이 내각에 즐비한 상황에서 이 총리의 위상 강화 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출입증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음 비서실장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군요. 네, 이르면 오늘쯤 새 비서실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오늘 청와대는 조용했습니다.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미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업무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인적 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인물난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도발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략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우선 시간 끌기고요. 다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주장하는 물타기. 그리고 3번째는 야당의 질문 묵살하기입니다. 김종훈 PD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어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서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의원 발언에 어이가 없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 기회도 안 줬다며 정회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의합시다. 정의. 아니, 정의하자. 아니 지금 주민번호를 불러요. 아니, 다
다 나가게 하고 우리끼리 주장하면 되지. 뭐 하려고. 정리하시라고 정리해. 정리하세요 빨리. 이거는요. 정리하세요. 이거는 여당의 횡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리했다고 해요. 정리했다가.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한국석유공사 측에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도록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2009년 10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의 만남에 대해 5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자신은 하베스타 인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만나셨어요? 근데 몇 분 만나셨다고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한 5분 내외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강용훈 사장이 왔어요. 네.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그 본래는 하베스트 상류만 그 팔기로 했다가 네. 하류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은 안 팔려고 그런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2009년 9월 최경환 장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인수합병으로 4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석유공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부실 자산인 정유 부분을 매각하면서 현재 최대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은 자원외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자원외교는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2007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업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07년부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의 투자 공시를 앞둔 시점에서 매입하여 작게는 338%에서 1700%까지 주가가 급등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눈물 장면을 뉴스K에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새누리당에서 임명 반대표를 찍은 수가 7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물의 상봉 장면을 보면 새누리당 쪽 반대표가 더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찬성표 때문에 새누리당 반대표가 7표밖에 안 나온 것으로 계산됐을 수도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격의 상봉 장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우 대표님 제가 귀인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귀인입니다. 제가 청문 과정이나 이런 보도 과정에서 원내대표 입장도 있었겠지만 저를 쳐다보는 매초로운 눈초리에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역시 정말 참 핑크이 훌륭한 분이구나. 대표님께 저희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총리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저한테는 뭐 지금도 총리보다는 이 방에서 늘 같이 대화를 했던 되게 훌륭한 여당의 파트너였다. 저희들은 참 누가 뭐래도 그 점은 제가 저 같은 인물들도 총리께서 어떻게 되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훌륭한 저의 파트너이고 또 훌륭한 인생의 선배였다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총리보다는 정말 저에게는 여당의 중요한 원내대표로서 지난 한 4, 5개월 동안 지냈던 때가 생각이 나고 다만 이제 총리라는 자리에 총리 과정에서 저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 대표님
아마 저를 보시니까 만감이 교차해서 정말 참 안규래 수석 말씀하는 눈물을 제 앞에서 비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우리 우 대표님 그 눈물 보는 게 저도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그렇게 않고 좀 둘이 울었습니다만 아무튼 두 사람의 깊은 우정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이 의회가 중심이 되는 또 이 여당에 어우러진 그런 대표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라는 낯선 이름의 기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시도니만큼 좋다 나쁘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서울시와 직접 관계된 노동 현안도 적지 않게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노동권익센터를 만든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성지훈 PD가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가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성희 노동권익센터 소장, 조돈문 한국비정규센터 이사장과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 100여 명이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선진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노동이라는 것이 정말 삶의 모든 것인데 지금 이런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인간다운 어떤 삶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신념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노동복지, 노동권익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구 등의 지난 2011년 자치구 운영기관으로 문을 연 노동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 차원의 지원기관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개소로 그간 일부 구청에서 담당했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상담도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상주하는 공익노무사 2명은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등 법률 구제 지원에 나서고 나아가선 지역의 노동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정책을 발굴하기도 하는 민관협력의 허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한국비정규센터의 조돈문 이사장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자체의 노동권익 보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노동권익이란 말을 할 때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울시에서 위탁을 했길래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의 모델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기필코 그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친노동 행보가 두드러지는 듯 보이지만 서울시의 노동정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개소식장 앞에서도 서울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버스 중앙차로 청소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 아시죠? 좀 관심만 가져주시면. 예. 우리 말씀을 하시네. 이들은 하청과 재하청 구조에서 고용 승계를 받지 못해 해고된 노동자들로 실제 사용자인 서울시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엔 이 밖에도 다산콜센터 노동자 등 공공부문 간접 고용 문제를 비롯해 서울시와 서울시가 투자한 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제가 실상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어 생색만 낸다는 지적을 받는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권익센터의 김성희 소장은 서울시의 부족한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에서
좋은 점들은 더 살릴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고 그것도 현장 지역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서울시의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에 있다면 노동 존중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이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역할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해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촌 언니인 고 박영옥 씨, 즉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의 빈소를 찾자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이 적어도 한 면씩을 할애해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면에 대통령의 조문 장면 사진을 실은 신문도 많았고 김종필 전 총리의 이런저런 말도 기사로 자세히 소개가 됐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대단한 국가적 원로인 것처럼 그려졌는데요.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주요 일간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자 사촌 언니인 고 박영옥 씨의 빈소를 찾은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와 박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모습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일면에 한 대학 졸업생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보는 사진을 게재해 졸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의 취업난을 조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의 일면에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빈자리를 부각시킨 사진이 실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조문 사진을 일면에 실은 언론들은 고인이 된 박영옥 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은 채 남편인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기사를 길게 썼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장례식장에서 박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만나 주고받은 대화를 전했습니다. 1997년 대선 때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해 멀어진 관계가 2012년 대선에서 김 전 총리가 박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회복됐다는 점을 거론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별도의 기사에서 이회창 전 총재, 안희정 충남지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배쇼코로 주한일본 대사 등의 이름을 나열하며 국내외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가 조문을 온 정치인들에게 대통령 하면 뭐하나 다 거품 같은 거지, 자기 소신대로 살고 편안하게 가는 거다라고 훈수한 말들을 나열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박 대통령의 조문 소식과 김 전 총리와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며 정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을 조명했습니다. 또 정치인이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면 교도소밖에 갈 데가 없다는 등 김 전 총리가 정치인들에게 한 말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도 비슷한 내용을 한 면을 할애해 비교적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 고 박영옥 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짧게 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의 장녀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사촌지간이라는 점만 밝혔을 뿐 고인의 부친 박상희 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 미 군정의 각종 정책 실패에 항의하는 시위,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박상희 씨는 사회주의자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남로당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비제작 부서로 좌천된 후에 자기의 처지를 페이스북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MBC의 권성민 PD. 오늘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 권성민은 샤를리 앱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자신과 프랑스의 잡지 샤를리 앱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권성민 PD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편안하게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무슨 일이 명확하고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이제 그 앞에 안 그래도 6개월 정직 기간을 쉬었었는데 그
그러나서 또 이제 수원에 와 있으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제 현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유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예능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내가 만화로 그냥 쭉 풀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배가 끝나고 다시 예능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예능국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예능국에 대한 이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배 기간 한정 유배툰이다 이렇게. 사실 저도 뭐 그 생각 아예 안 한 건 아니라서, 왜냐면 어쨌든 미운털 박혀 있는 몸이고 회사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SNS도 다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뭐 공공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만화도 못 그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긴 그리되 이번엔 뭐 회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재는 다 웬만하면 좀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되게 소프트하게 그냥 예능국 얘기만 정말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렸고 계속 그 톤을 계속 맞췄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상 저의 이제 스테이터스를 좀 걱정하는 선배들도 만화 보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면서 그냥 낄낄거리면서 같이 보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응을 하리라고 이제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같은 것도 이번에 만화 사건 같은 것도 막 엄청나게 많이 퍼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문제를 삼아서 굳이 시끄럽게 해고라는 일까지 만들어내서 사실상 해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문제라고 얘기한 그 만화를 정말 널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해고 결정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의 공식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는데 그게 정말 거대 언론사의 어떤 공식 입장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상당히 이제 원초적인 수준의 내용들이 있었던 걸 보면서 이분들 정말 진심이구나. 네, 정말 진심으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믿고 갖고 가고 계시구나. 정말 신념이 가득 찬 분들이구나. 이거는 뭔가 설득과 대화와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좀 사실은 제일 저한테는 약간 벙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해고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복직 지금 소송을 신청한 상태고, 잠정적으로 어쨌든 다시 예능국에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계속 컨텐츠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능의 본질은 어쨌든 사람들을 좀 즐겁게 만들어주고 같이 웃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이제 예능의 프로그램이니까요. 또 최근에 좀 미디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TV 말고 굉장히 다른 매체를 통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능국 안에만 있으면 방송 스케줄도 굉장히 좀 바쁘고 여유 시간도 없고 해서 좀 다른 트렌드들을 따라가기에는 좀 시간들이 많이 벅찬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앞으로 뭐 길면 3년,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방송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저한테는 좀 유익한 시간으로 또 쓸 생각입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 한 해 선거와 관련된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같이 그동안 도입돼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제도들이 실제로 법으로 될지 관심입니다. 선관위가 제안한 내용들을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게 보면 비례대표제 그리고 지역단위 정당 조직을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우선 비례대표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비율로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면 현재 이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석으로 줄고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늘게 됩니다. 또 논란이 계속되온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고 낙선자들 중에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아준다는 말입니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지역구의 유효 투표 총수 3%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해당 지역 당선인 수에서 전체 지역구의 5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다는 원칙도 제안했습니다. 예, 이런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정당별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그렇지만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거대 양당 나눠먹기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석패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좀비 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퇴물 정치인이 석패율제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빗대어서 생겨난 말인데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군소정당이 우려해온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낙선 의지가 무시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동시 국민 경선제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제안했다고 하던데 어떤 선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전국 국민 경선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공직선거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뽑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당별 공직선거 후보자를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임기 만료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 적용하자는 방안인데요. 예.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서는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하나 이상의 정당이면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 이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경우에는 민주성 강화보다 오히려 인기 영합적인 성격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요. 또 정당의 참여율, 비용 등 측면에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보스들이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나은 정책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과거의 지구당 제도, 이제는 없어진 제도였는데 이거를 다시 사실상 부활시키는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었던 지구당, 지역 유지들의 사당화나 돈선거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에 폐지됐습니다. 예. 선관위는 지역 차원의 정당 조직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 시, 군 단위의 당 조직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시군당의 경우에는 직접 당원 관리 그리고 당비 징수를 할 수 있게 하되 경비의 수입이나 지출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투명성 문제를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예. 일단 오늘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여야 모두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듯 했는데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적극적으로 환영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각 당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 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돼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승자 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의견들은 종합하여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수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한편 신당 창당에 나선 국민모임은 거대 정당만이 아닌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밝힌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네, 국민모임, 현재 거대 정당은 실제 득표율보다 크게 20%까지 의석수를 더 얻는 반면에 소수 정당은 득표율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수를 배정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인 거대 정당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이 모든 근로자,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매일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신문에 담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학회장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그리고 사기 경제학회장으로 선임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을 보도했는데요. 매일경제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이지순 교수의 전언을 전했습니다. 예. 보도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지순 교수의 말을 담은 부분입니다. 결국 계약직으로 가야지 평생 고용은 힘들다. 그리고 해고당할 위기가 있는 만큼 임금을 더 높여야 하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 시범적으로 전원계약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 실렸는데요. 하지만 이지순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낚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신의 발언이 일부만 발췌되면서 왜곡됐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문제 발언이 인용된 서론 부분을 보면 좀 전원에 충실하다기보다는 편집 방향이 부각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계약직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은 거셉니다.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서울대 교수와 매경 기자들부터 전원 단기 계약직으로 바꿔보자. 예. 이지순 교수는 1년마다 강의 논문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자르는 그런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했던 발언도 논란거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모든 공장이 해외로 도망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예. 복지 문제에 관해서 이 교수의 말 어떤 부분이 인용됐는지 보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의존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남의 돈 갖고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의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예. 매일경제는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또 기사를 작성한 의도를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나온 그 관련 기사입니다. 매일경제는 복지 혜택이 늘면서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근면, 자조와 같은 의식들이 사라져가며 국민들이 좀 개척하기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매일경제 측의 그런 기사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최근 법인세 증가율이 소득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OECD는 한국이 복지 지출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된 현상에 관한 소식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교육이 이렇게 심각한 고용 불안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봐왔던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오늘도 정당한 법적 대우를 보장해달라라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로 19일째 고공농성 중인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은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예. SK 브로드밴드, LG U+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장현희, 강세웅 씨. 지난 6일부터 서울 명동의 광고탑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원청업체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 다단계 하도급 근절,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 설 연휴 기간에는 단식 농성 중이던 2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160일, LG U+의 경우 12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또 오늘은 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했지만 사측에서 화답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동료를 떠나보낸 금호타이어 노조,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 오늘 오전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어서 내일은 오후 조가, 그리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야간 조가 각각 하루에 4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노조 측은 지난 16일 곡성공장 노동자의 분신 자살이 사측의 도급화 강행 때문이라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측의 배상과 도급화 중단, 특별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민형사상 책임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노주인 PD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람 이야기보다 차라리 개 이야기가 낫겠습니다. 집에서 오래 지낸 진돗개 탄홍 소식입니다. 봄이 멀지 않은데 이번 봄에는 늙은 개와 함께 꽃구경은 못합니다. 얼마 전 새벽에 밭과 단풍나무 밑에 먼 땅을 파고 묻어주었습니다. 흙이 되겠지요. 마음이 아직 묵묵하던 개가 다닙니다. (2월 24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